무슨 투자자죠? 저당 투자자. 4.5% 금리 그럼 무슨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 타인자본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3억 원 저당 무슨 액? 대부액. 50만 원씩 갚는다. 50만 원 저당?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당 무슨 액? 저당 지불액. 대부액, 지불액. 그거 이제 얘기했으니까 까먹는 거예요, 또 바로. 얘기하면 바로 까먹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까보다 훨씬 잘하시는데 이거 좀 많이 해주세요, 집에서. 오늘 노력을 되게 공을 들여야 돼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써서 외우는 것보단 입에 붙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많이 읽고 대부액, 지불액, 수익률, 투자자 이런 말이 입에 착착 붙어야 돼요. 뒷장 붙듯이 착착 붙어줘야지. 처음에는 보고 읽기도 좀 어색하거든요. 자주 만나서 자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60번 들어갈게요. 투자의 위험. 그렇죠. 수익률하고 위험 얘기를 이제부터 할 겁니다. 투자니까 기본이죠. 수익률과 위험이. 그 중에서 위험 먼저 오늘 띄워드릴 건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들이라고 척에 적어놨어요. 28페이지 아래쪽 표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투자 위험은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정형화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개로 이렇게 나눠서 내요, 실제로. 세로축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첫 번째 위험을 사업상, 두 번째를 금융적, 세 번째 법률적, 네 번째 마지막이 인플레이션 위험만 별표. 하나만. 제일 중요해서 그렇죠. 나머지는 그렇구나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넘기시면 돼요, 그냥. 첫 번째, 사업상 위험이라는 건 투자를 했는데 그 부동산으로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과정이 비즈니스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으로서 보통 3가지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체크 좀 해놓을게요.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운영 위험이라는 게 있고 위치 위험 3가지가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건 시장하면 수요 공급이니까 수급이 안 맞는 위험이죠. 대표 형태로 공실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운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면서 생기는 각종 경비 문제. 뭐 월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 경비 다 하잖아요. 돈 문제죠, 그렇죠? 위치 위험은 입지 위험입니다. 입지 잡았는데 막 주변에서 생긴 다양한 위험들이 또 있죠. 끝이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 정도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위험이 금융적 위험인데 요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쓰세요. 대출 위험이라고도 부릅니다. 얘를. 레버리지죠. 결국. 과도한 융자를 끼고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역시나 레버리지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없앨 수 있을까요? 대출 위험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받으면 되지? 라고 나오진 않겠죠. 그럼 또 우리 고급스럽게 한번 해봅시다. 3번 동그라미에 전액 무슨 투자? 지분 투자. 고급지다 이 표현. 전액 지분 투자. 거기다가 안 받으면 되지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융자를 끼지 않는다면 금융적 위험은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대출 껴야지. 자, 빚이 없습니다, 저는. 대출도 없고 집도 없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무슨 위험? 법률적 위험. 법률적 위험은 2가지예요. 정책하고 규제. 정부 때문에 생긴 위험이에요. 부동산 샀는데 걷다 대고 규제하는 거죠, 정부가. 갑작스럽게 발표되는 정책 어떤 규제 같은 걸로 인한 재산권의 법적 환경 변화. 인플레 위험은 잠깐 패스하시고, 자, 유동성 위험으로 내려옵니다. 유동성이란 말 색칠하시죠. 중요한 말이에요. 유동성은 그 밑에 살짝 쓰실래요? 유동화에서 비롯되는 위험인데, 유동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금융론에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유동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현금화라는 뜻입니다. 현금이 아닌 어떤 자산을 현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유동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동차 있으시잖아요. 차 팔면은 현찰 생기죠? 그럼 이걸 자동차의 유동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유동화의 난이도를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유동화가 쉬우면은 유동성이 높다. 유동화가 어려우면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동성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우리 알고 있는 것 중에? 유동성이 제일 높은 거. 현금이죠. 그렇죠. 자산 중에서 유동성이 최고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현금을 그냥 유동성이라고 해요.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안에 현찰이 없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뿜빠이 하기로 했어. 현금 없으면 뭐라고 하면 돼? 유동성 위기다. 내가 좀 내줘라.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왕따가 되겠죠. 이러면. 네.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 현금이 없다는 얘기 그렇죠? 근데 우리 부동산의 유동성이 어때요? 그러면 유동화하기가 쉽다, 어렵다? 당연하죠. 굉장히 어려워요. 100억짜리 빌딩이 있으면 뭐해? 이거 현금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어렵다는 거는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값을 받고 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급전 필요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급전 필요하면 급하게 팔아야지. 급매. 100억에 못 팔죠? 한 80억, 90억 이렇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10억, 20억 요뻥 나는데 그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제대로 팔지 못하는 위험이에요. 이 유동성을 옆에 보시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환, 금, 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 체크하세요. 이 단어. 환, 금, 금액으로 교환하는 성질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유동성하고. 그래서 부동산은 워낙 낮은 유동성 때문에 현금화 과정에서의 곤란을 겪게 된다. 현금화 동그라미. 그때 생기는 가치 손실 위험들을 보통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금매 같은 거 써놓으면 이해가 좀 잘 되실 거예요. 금매. 투자의 단점이에요. 부동산 투자의 단점. 자, 인플레 위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요건 아주 진지하고 심도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얘기 여기 옆에 써놨죠. 제가 지금 다시. 계속 생각하세요. 이거를. 뭐가 올라간다? 물가. 자, 뭐가 떨어진다? 돈 가치.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 투자자가 자신의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쓱 투자를 한 다음에 이 부동산을 샥 하고 보유합니다. 본인이 가진 현금을 부동산으로 바꿔서 보유하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가 오더라도 이 가치가 오히려 뛸 수 있죠. 구매력 하락으로부터 방패가 되죠, 이게. 무슨 기능? 해지. 그게 해지였어요, 앞에서. 그건 투자의 장점이에요. 근데 장점인데 지금 장점이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인플레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위험이 있죠. 이게 약간 양면성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근데 투자한다는 게 꼭 물건을 산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미래 에셋에서 판매하는 부동산 개발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미래 에셋에서 나한테 고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1년에 6%씩 지급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급받을 땐 현금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 투자자가 물건을 보유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현찰을 수령할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인플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현금 가치가? 그럼 떨어진다고 했으면 내 수익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인플레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하면 좋을 수는 있는데 현금을 받기로 되어 있으면 이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자, 이제부터 필기를 하실 거예요. 밑에 빈 공간이 있죠. 거기에 제가 적는 것처럼 한번 쭉 적어 보실게요. 너무 크게 적지 않으셔야 됩니다. 좀 적을 게 되거든요. 뭐라고 적으시냐면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위험. 근데 시험에서는 인플레이션 위험이란 말도 나오지만 구매력 하락 위험이란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돈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이다. 이 단어부터 익숙해지세요. 빨리.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밑에다 쓰세요. 화폐라고 한번 써보세요. 화폐. 그리고 화폐 수령인. 돈을 받는 사람들.
자, 스톱. 여기까지 스톱.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기 좋아요, 나빠요? 자, 인플레가 오면 돈가치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그 화폐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렇죠. 시험하고 좀 떨어진 얘기긴 한데 그래서 누가 제일 불리하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인 봉급자들이 불리합니다. 월급은 100만 원인데 물가 계속 오르면 불리하잖아요. 대만원 간이 올려달라고. 그때 이 대만원 이유가 화폐 가치 하락을 보상해달라는 얘기예요. 월급을 올려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화폐 수령인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 시험에는 이 화폐 수령인이 딱 3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걸 쓰는 거예요. 이제부터. 3명.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저 미래에셋 같은 데 투자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돈 받는 사람 누가 있냐면 은행에 있어요. 은행. 은행도 대출하고 이자 받잖아요. 예, 그 은행. 그리고 세 번째는 집주인들이 있다고요. 임대인. 그래서 이 3명을 묶어서 화폐 수령인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수입이 뭔지 한번 따져볼게요. 투자자는 투자 수입을 받겠죠. 예, 이게 상식적입니다, 지금. 그리고 은행은 어떤 수입 생겨요? 이자 수입. 좋습니다. 이자 수입이라고 써보시오. 임대인들은? 월세 수입 생기겠죠. 그렇죠? 임대료 수입이라고 쓸까요, 그러면? 임대료 수입. 자, 다 쓰셨죠, 3개. 투자자는 투자 수입, 은행은 이자 수입, 임대인들은 임대료 수입. 그런데 말이죠. 이 공통점이 있어요, 3개가. 이 수입을 물건으로 받는다, 현찰로 받는다. 그럼 이거 현금 수입이죠.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한번 인플레가 와보겠습니다. 지금 쓰지 말아요, 아직. 인플레가 와보면 물가가 어떻게 되죠? 쭉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받게 되는 현금 가치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인플레 위험이에요. 다 떨어져요, 3개가. 그러니까 결국엔 위험이라고 하는 건 투자자의 투자 수입이 어떻게 된다? 하락하는 위험이다. 그러면 은행의 인플레 위험은 뭘까요? 수령하는 이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 네, 그럼 임대인의 인플레 위험은 실질 임대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걸 인플레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3명에게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화폐의 가치가 다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걸 알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3명 다. 투자자도 알고, 은행도 알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 이거 쓰세요. 해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지.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위험 해지를 하죠, 그러면? 그럼 첫 번째, 투자자는요, 아까 미래 에셋에서 나한테 6% 준다고 했죠. 근데 물가 인플레 1% 오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7% 달라고 요구하면 돼요. 싫다 그러면 투자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가 정답이에요. 더 내놓으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해지 방안입니다. 투자자의. 자, 그리고 은행 얘기할 건데 은행은 완전 중요하니까 피색깔로 쓰세요. 여기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얘가 이제 시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은행은 어떻게 하면 되죠? 차입자한테? 더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막 더 받을 수는 없으니까 더 받을 수 있게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아, 그게 시험 문제, 그게 대박 시험 문제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금융기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보다는 그래요. 그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은행은 그래서 원래 변동금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인플레이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한다? 돈을 꾼 누구에게? 차입자. 예. 그래서 차입자에게 전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변동금리를 배우거든요. 수업 시간에. 근데 변동금리를 금리가 변하는 거라고 알면 안 돼요. 이건 초등학생이고 이 변동의 의미는 결국 이자를 바꿔서 이런 인플레 위험들을 고스란히 차입자에게 어떻게? 떠넘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변동금리 대출은 누가 위험 부담을 한다? 차입자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싸요. 고정금리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논리가. 예. 그게 이제 차입자 전가입니다. 그럼 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임대료 수입 낮아지는 거? 가면 되지.
방문 노크하는 거 지금? 안에 있어?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바지 입고 문 열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밖에서.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인상할 수 있는 계약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대료 인상 계약을 하는 거예요. 월세 올려줘, 5만 원. 왜요? 물가 올랐단 말이야. 물가 올랐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화폐 가치 떨어져서 그렇다, 이런 뜻이죠. 우리 임대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이 심각하오니 월세 5만 원 올려줘. 그럼 올려줄 텐데, 제가. 배운 사람이니까, 배운 사람. 물가가 너무 비싸! 이렇게 소리 지르면 올려주기 싫은데, 화폐 가치 하락을 보존해달라. 얼마나 교양이 있습니까? 교양 있는 임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뭔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 이거는 앞으로 1년 동안 들으실 건데,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지금. 인플레 위험이라고 하는 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 누가 됐든지 간에 돈을 받기로 돼 있는 사람은 그래요, 거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살을 붙여 나가면 되죠. 돈을 받는 사람들을 쓰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뒤에는 꼭 지금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하나만 좀 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 보시면 제가 1번 동그라미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밑줄, 구매력 하락으로 인한 위험이다. 이런 말을 강조해놨죠. 그럼 이제 2번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2번. 현금을 어떤 입장? 받는, 그렇지. 현금 값이 똥값이 되거든요, 이제. 현금을 받는 투자자나 은행 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들. 이걸 이제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29페이지 넘어갑니다. 61번. 이제부터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위험 타령했으니까 수익률 얘기 좀 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수익률 쭉 정리해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수익률 3가지입니다. 그 그림 보면서 제가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 그림에 시선 집중해 보시죠. 2015년 11월 찾으셨습니까? 네, 현재라고 쓰세요. 2015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양반이 자기가 가진 돈을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 보시면 혼자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투자하려면 최소 동그라미. 최소 10% 동그라미. 이 최소 10%는 나야 내가 이거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뭘 했냐면요. 그 투자안을 분석을 했어요. 계산을 해봅니다. 이번에 계산이란 말 보이세요? 계산 동그라미. 하니까 몇 프로 나요? 20% 예상 밑줄 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그럼 이 양반 투자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했어요. 하니까 몇 년이 됐습니까? 2016년이 된 거죠, 이제. 미래라고 쓰시고 거기다가 미래 시점에 25% 동그라미 그리고 달성이란 말 밑줄 치세요. 달성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숫자가 3개가 나왔단 말이죠. 10이 나왔고 20이 나왔고 25, 그 3개가 우리 시험범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1번에 최소 10% 했죠. 그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요구 수익률. 그리고 아래쪽에 20%가 예상된다고 했어요. 이거를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25% 달성되었군 했습니다. 이것을 실현 수익률이라고 해요. 실현되었다. 다시 3가지 이름.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이 3개로 수익률 문제를 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뜻이. 근데 여기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복잡한 체계인 요구 수익률을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아래쪽에 표 있죠. 거기서 먼저 첫 번째 1번 타자 요구 수익률 개념을 잡겠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키워드가 있어요. 몇 가지. 그래서 들으시면서 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책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요구라는 말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에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보장돼야 되는 최소 동그라미 치세요. 최소 수익률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구 수익률을 최소 보장치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마지노선 같은 거라 이게 보장이 안 되면 나 안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아래쪽 내려오시면 이 수익률은 결국 다른 말로 필수라는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필수 수익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아주 골 때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요구 수익률은 일종의 기회비용이 반영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저처럼 이렇게 색칠하시죠. 기회비용. 어쨌든 결론은 일단은 세 개예요. 키워드가. 최소, 필수, 기회비용의 개념.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럼 이 기회비용이 뭔지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 경제학에서 기본 선택의 원칙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 앞으로. 자, 칩 한번 보시죠.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기회비용은 소위 포기대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포기대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황금 같은 토요일에 중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뭐 오셨냐면 학원 오셨어요. 그래서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저한테 투자하신 거예요. 지금 학원에서 선택을 하셨죠. 그럼 만약에 학원을 오지 않았다면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걸 쫙 뭐 하신 거예요 지금?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뭐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토요일 날 11시 반입니다 지금. 등산? 네. 아 좋아요. 이건 뭐 답이 없죠. 등산 또 쇼핑, 영화. 잠 얘기는 안 하네. 안 졸리세요? 나 오늘 아침에 10분만 더 잘까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그리고 뭐 지금 이 시간에 또 뭐 독서 이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누가 독서라고 해서 한참 혼났네 나한테. 말이 안 되잖아 독서는. 찜질방, 여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술 마시기 딱 좋지 않나요 시간상? 10시, 11시. 왜? 아니 설거지 하시고 청주 한 잔씩 하시잖아요 지금. 맛술을 막 호불호 사다 놓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 다 뭐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요 하고 났습니다. 그런데 막판까지요. 아 좋아 이거 안 해도 돼. 근데 얘네는 괜찮았는데 이거랑 끝까지 고민 때렸던 거예요 집에서. 결국 얘를 포기하고 여기 왔죠. 그러면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라는 게 있죠. 효용. 그리고 잠을 잤을 때 느끼는 효용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렇게 포기하고 여기 왔으니 이걸 듣게 되면은 최소한 뭘 했을 때 잠을 잤을 때 느끼는 만족감보다는 이게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만약에 그냥 잠을 자는 효용이 더 크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제? 아이씨 잘걸. 그럼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씨 잘걸. 그때 이 효용의 크기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은 아주 정확히 설명을 하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나한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대가예요. 그러니까 결국 잠에 대한 효용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부동산 학개론이니까 이걸 부동산으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부터. 내가 평생 모은 2억 원이란 거액을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두렵죠. 돈 날아갈까 봐 걱정되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가령 2억 원을 저기 투자해버렸으니 이 사람 예금 포기한 거 아니에요? 맞죠? 펀드 포기한 거고 채권 포기한 거예요. 투자 대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거는 괜찮다. 근데 그냥 돈을 넣으라고 그래 자꾸 주변에서. 괜히 하지 말고. 그래서 막 고민했었는데 내가 이걸 선택하게 된 계기는 예금 해봤자 국민은행에서 2%밖에 안 준대 나한테. 너무 수익이 낮았던 거죠. 그럼 몇 프로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투자의 기회비용 중에서 특히나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은 거의 제일 유명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그럼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나는 최소한 이걸 바라진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은 못 먹어도 2% 더하기 어떻게 해요? 알파가 붙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포기 대가는 내 입장에서 내가 최소로 필수로 뭐 해야 되는? 요구해야 되는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의 요구 수익률에는 그래서 베이스로 기회비용이 포함이 된다 이거죠. 자, 요구 수익률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2억 원을 투자할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부동산에 투자할 건데 편의상 이걸 투자 오피스텔이라고 합시다. 2억 원짜리 오피스텔 살까 말까 고민 중. 그럼 나름 최소 보장치라는 게 있겠죠. 그럼 여러분 같으시면
최소한 여기서 몇 퍼센트는 나야 투자하시겠어요? 최소한. 뭐, 그래요. 답 없어요, 이거. 예를 들면 10% 좋습니다. 또. 다 10%세요? 100% 누구야, 지금? 100%. 100% 누구야? 100%. 100%는 커버 쳐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웬만하면 답인데. 저는 한 8%? 이 정도면 저는 투자할 것 같은데. 예. 사람마다 다른다는 건 동의하시죠? 예, 10%가 될 수도 있고, 8%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상당히 주관적이거든요.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동의하실 거예요. 10%든 8%든 무조건 여기 투자하면 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맞죠? 예, 금리가 2%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2%보다는 얘가 나한테 더 줘야 돼. 그러면 우리 요구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8%라고 합시다. 그럼 이 안에는 2%의 금리가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럼 2% 외에 뭔가 더 붙은 상태고. 예. 그때 이론적으로 이 2%를 뭐라고 하냐면 무위험률이라고 합니다. 자, 표에 보세요, 이제. 표에 요구 수익률의 산정이라는 게 있죠. 거기 식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요구 수익률은 첫 번째 뭐 들어간다? 색칠하세요. 무위험률이 반영이 됩니다. 위험이 아니고요. 무위험률입니다. 이거 요번 시험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거. 무위험률. 그럼 이 단어를 뜯어봐요, 이렇게. 위험이 어떻다?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원래 풀어서 얘기하면 위험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의 수익률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돈 넣으면요, 위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걔네 안 망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예금 금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적을까요, 거기다? 여기 국채라는 것도 있어요. 국채. 국채 누가 발행합니까?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란 뜻 아니에요. 그럼 요건 나라가 지급 보증한단 말이죠. 그럼 얘도 위험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는 누구나 다 이 부동산에서 보장받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위험률을 바로 투자의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다시 알았어. 그러고 오피스텔에서 2% 보장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투자하실래요? 아이씨, 그렇다고 진짜 2% 주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투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무위험입니까? 무위험이 아니에요. 아, 위험 얼마나 많은데. 공실 위험도 얼마나 크고, 그렇죠? 그럼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좀 더 줘. 아, 더 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럼 이 알파를 뭐라고 하냐면 그 위험에 대해서 좀 프리미엄 좀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한다?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안 까먹어요. 이걸 그냥 외우려면 죽어도 안 외워져, 이 말.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무위험률 더하기 뭐라고요? 위험 할증입니다. 심야 할증 왜 붙어요, 택시에? 밤늦게 새벽에 운전하시기 피곤하고 위험하시니까, 기사분이. 그러면 얘 위험하잖아요. 그럼 위험 할증 붙는 거예요. 그 심야 할증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얘는 위험 대가다. 이해되시죠? 이 알파가 위험 대가분이에요. 그러면 위험이 커질수록 이 할증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다, 이제. 어떤 이는 위험을 되게 싫어해서 할증을 되게 많이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험을 막 감수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할증률이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수익률은 7% 나오고 누구 수익률은 9%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험 대가는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이게 이 주관이에요, 이건.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본인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에는 그렇게 두 가지가 더해지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오피스텔에 투자할 건데 나한테는 금리는 좀 챙겨주셔. 근데 위험하니까 좀 더 주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시험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 더하기? 무위험률 더하기? 그렇죠. 위험할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영어로도 내요, 시험에. 하나 적으실래요, 여기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 말은 괜히 어렵다, 그 말. 프리미엄이라고 하니까. 위험에 대해서 덤을 더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험에서 이 두 가지를 제일 심플하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는데, 무위험률이 위험이 제로라는 건 동의하시죠? 국민은행의 예금은 위험이 없다고. 그런데 이자가 붙으려면 상당히 기다려야 돼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무위험률을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시간 대가. 기다림의 대가란 뜻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 위험 할증률은 말 그대로 뭐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다. 그럼 요구 수익률은 시간 비용과 위험 비용이 결합되는 거죠, 이렇게. 말 되죠? 최대한 많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를. 아래쪽에 그림 보시니까 그 밑에 기회비용 써놨죠, 제가. 그 글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림만 보자고, 우리 그림만. 왼쪽에 뭐 한 거예요, 부동산이? 투자하면 오른쪽 것들 다 포기한 거예요, 지금. 주식, 펀드, 예금. 그러니까 부동산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포기 대가를 바라게 된다. 바라게 된다. 이게 기회비용의 개념, 포기 대가죠.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포기 대가인 기회비용이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선택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볼까요, 한번? 짬뽕 드세요? 짜장면 드세요? 짬짜면은 없다고 가정함. 둘 중에 하나 시켜야 됨. 자, 어떤 거 드실래요? 네? 이렇게 눈빛이 반짝일 수도 있군요. 수업 시간에. 치열한데? 헐, 대박인데? 완전? 이거 선택했다고 해봐요. 뭐 포기한 거예요? 그럼 그 짜장면에 그 윤기 좔좔 흐르는 그게 기회비용이란 말이야. 그거 포기하고 오신 거거든요? 기회비용이 크다는 건 짜장면도 정말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이쪽으로 선택하기 애매하다.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면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택자 입장에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큰 사람들을 결정장애가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깨끗하게 선택을 해주려면 내가 짜장면 느끼한 거 싫어해야 돼요. 기회비용이 어떨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시려면요, 차라리 예금금리가 낮은 게 나아요. 이게 높아버리면 또 갈등 때릴 거 아니에요, 앉아서. 기회비용은 사실상 선택의 과정에서는 작을수록 좋다. 이 기회비용이 커지면 후회가 커지거든요, 나중에. 뭔지 아시겠죠? 자, 앞으로 뭐 자주 얘기할 거예요, 기회비용 얘기. 이 두 가지 합산 결과를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두 번째 수익률 들어가죠, 우리. 걔를 무슨 수익률이라고 합니까? 기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누가 기대하는 걸까요? 투자자가 기대하는 거겠죠? 오피스텔에서, 그렇죠? 자,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바로 체크합니다. 1번 동그라미. 기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자, 동그라미 치세요. 예상,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장래 예상을 하는 수익률이다.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로 구하는 수익률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상을 해서 뭘 하냐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두둥. 계산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다음 투자안에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을 할 건데 다시 결론을 내드릴게요. 어떤 계산을 할 거냐면 평균을 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론에서 평균이란 말이 시험지에 나오면 그게 무조건 수익률이라는 뜻이에요. 평균은 어떤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럼 그게 수익률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대명사예요. 수익률의 대명사. 평균이에요, 평균. 왜 이런 말을 쓰는지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언제를 예측할 거예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오케이, 바리. 그러면은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적 예측을 하기 위해서 미래 상황의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지금부터. 거기 책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림에. 이 양반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장래가 어떻게 갈 수도 있고, 호황. 이 시험에 보통 낙관이라고도 많이 나오고, 대박 갈걸?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죠. 근데 호황이 아니고, 어떻게? 불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나름 비관적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지금 상태대로 스테이 된다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어차피 경기는 셋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가거나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의 추세를 보면요,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대충 어디로 갈지 확률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 보니까 좋아질 가능성이 한 60% 있을 것 같다. 불황으로 갈 확률 한 30%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10%로 보인다. 그럼 총 몇 프로예요? 100%가 꽉 찬 거죠, 이제. 그러면 좋고 나쁘고 그대로 갈 때마다 수익률이 이제 춤을 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황으로 갈 때 수익률을 예측해보니 30%는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불황일 때 보니까 15% 날 것 같고 정상일 때는 20%로 그대로 갈 것 같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수익률 몇 개 있죠, 지금? 3개 있지 않나요, 이렇게? 그럼 이 3개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네, 여기. 뭐 하는 것이다? 평균 내면 되죠. 근데 우리가 아는 평균이 이걸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이거. 이걸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데, 더해서 3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게 비중이 다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죠? 호황. 그럼 호황에다 무게를 좀 둬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가중평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중치를 둬서 평균을 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가중평균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에서는 가중평균하는 걸 내는 거죠, 이제. 해보라고. 그냥 간단합니다, 논리는. 일단 여기를 보시면 가중치를 줘야 되는데 가중치는 있어요, 여기. 그렇죠? 그럼 그냥 딱 곱해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끝이에요, 사실. 근데 계산을 할 때 이 60%를 생짜로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거 소수점으로 바꿔서. 바꾸면 몇이에요? 그러면 0.6 곱하기 30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게 첫 번째 수익률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불황이니까 이 녀석을 0.3으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럼 0.3 곱하기 15 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0.1 곱하기 20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쭈루룩. 계산하면 수익률이 몇 개 나와요, 총? 그럼 이 세 개를 더하면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계산은 절대로 암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계산기로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암산하면 안 돼요. 암산하면 틀려요, 이거. 얘 6, 3, 18이니까 계산하면 18% 나오고요, 이거. 그리고 얘는 45니까 4.5로 찍힙니다, 얘는. 그리고 얘 계산하면 2로 이제 나올 거고. 그러면 18, 4.5, 2를 쭉 더하면 24.5%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을 해보실 거예요. 오늘 프린트 받으신 거 있죠? 프린트 받으신 거 1번 문제 풀어보세요. 1번. 그 기출 문제네요.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컨셉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 나오셨어요? 아닌데. 지금쯤 나올 때가 됐는데. 몇 프로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이거 딱 문제 봤을 때. 처음에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다면, 그 확률 20, 60, 20 있죠? 그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0.2, 0.6, 0.2. 그러니까 이 요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률을 1차적으로 소수점으로 환산시켜 놓는 게 좋다, 처음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4.0이니까 4%란 뜻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8%란 뜻이고, 세 번째는 13이니까 요거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요거 0.8이죠. 그 다음에 얘가 4.8이고 얘가 2.6이면 이거 쭉 더하면 되죠, 이제. 여기서 암산하실 때 틀리시더라고요. 8.2입니다, 이거. 암산하시면 안 된다니까. 시험장에서는 특히나 암산할 때 더 떨리거든요, 시험장에서는. 몇 프로 나와요, 이러면? 8.2%입니다. 투자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계산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계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필수예요, 여러분. 자, 지금 기대 수익률 몇 프로 나왔어요? 여기 다시 한번? 그럼 다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8%라면 투자자는 이 투자 안에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투자자는 최소 얼마를 요구했죠? 내 마음에서 8을 요구한 건데, 두들겨 보니까 몇 나와요? 충족됐죠? 그럼 투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적을 거예요, 이제. 책에 돌아오시면 29페이지 맨 밑에 29페이지 맨 밑에 빈 공간에다가 투자의 채택 기준이라고 적으세요. 투자 채택 기준. 언제 투자할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자 채택할 땐 수익률을 놓고 비교를 합니다.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과 요구 수익률 이렇게. 그때 뭐가 클 때 투자합니까? 부등호가 어디로 가야죠? 자, 확실한 거는 얘는 보장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이 계산값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수익률을 보장시켜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뭐가 클 때?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한다. 말 되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구보다 클 때라고 외우시길 권유드립니다. 요구가 최소 마지노선이라서 값이 요구보다 크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요구보다 클 때. 그러면 질문, 요 같을 때는 한다? 안 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회색 분자 같은 답 없고 한다? 안 한다? 500원만. 그럼 500원 주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500원만 그랬으면 500원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500원만. 알았어. 그 얘다 500원. 그럼 해요, 안 해요? 그럼 해야죠. 네. 최소 500을 요구했어요. 최소.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미. 근데 여기서 500이 딱 나와서 이 두 개가 어때요? 같으면은 이건 이론적으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물론 많이 투자할 리는 없겠죠, 이러면. 근데 5x로 물어본다고, 시험에서. 그러면 얘가 크거나 같을 때가 정답이에요. 는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 는을 넣었다 뺐다 해요, 시험에서. 요 없이 기대가 클 때라고 하든가 아니면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하든가. 이거 둘 다 맞아요. 아시겠죠? 또 하나 골 때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럼 요구 수익률이 작으면 투자합니까? 자,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많이 틀리세요. 지금 얘가 크다는 얘기만 계속 했죠, 제가. 그럼 얘가 작아도 해야죠, 하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공부하실 게, 투자는 기대 수익률이 높거나 요구 수익률이 낮을 때 투자합니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기대가 높거나 요구가 낮을 때 양쪽으로 좀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 시덥지 않은 말장난들 때문에 되게 짜증나요, 문제 풀 때 나중에. 와, 기대가 크다는 것만 외웠는데 시험에 요구가 작다고 나면 환장을 노리시죠, 진짜. 맨 위로 오세요, 책에. 맨 위에 우리 아까 했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맨 위에. 이 사람이 턱 깨고 10%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죠, 최소. 네. 그러니까 두들겨 본 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몇 프로 나왔죠, 아까? 20% 나왔죠. 그럼 요거 투자한다, 안 한다?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오시면 1년 뒤에 얼마? 25% 달성된 거죠. 넘어갑니다. 책 넘기시면 바로 그 녀석을 이렇게 부릅시다. 무슨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실현된 수익률이란 뜻이죠.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이다, 후다. 네, 키워드는 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의 수익률이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결정이라는 건 현재에 합니까? 미래에 합니까? 현재에 한다면 얘는 경기 결과거든요. 그럼 게임 시작 전에는 알 수가? 그래서 이번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의사결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이 수익률은.
그지 시험에 나와봤자 그냥 사후적 수익률이니까 의사결정할 땐 못 쓴다?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사결정할 때는 뭐가 클 때?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프린트 보세요. 8번 질문 보십시오. 8번 OX. 자, 책을 볼게요. 30페이지에 실현 수익률 2번에 제가 방금 전에 의사결정과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의사결정과는 어떻다? 무관하다고 했죠? 그럼 8번은 머리 쓰지 말고 X예요, 그냥. 무관하다고 방금 전에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실현 수익률이 나와서 무슨 수익률과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문장에 찜뱉어 버리시면 됩니다. 바로 X입니다. 이건 머리를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실현 수익률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그럼 그 실현을 빼고 거기다 기대라는 말을 넣어야 그 말이 맞지. 이런 함정은 굉장히 큰 함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쳐놓은 거예요, 일부러. 막상 의사결정과는 무관하다 이 말 듣다가 지문 보니까 헷갈리시죠,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등판이 불가합니다, 아예. 그래서 뭐 수익률과 비교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바로 X 처리해버리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8번이 X가 됩니다. 자, 30페이지에 64번. 여기 보시면 투자안의 위험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안들 여러 개 나오죠. 우리 잠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이것도 정리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